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는데요. 네. 검찰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지금 박사방 무료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300여 명의 그 명단을 확보했는데 네.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461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네. 너무나 반갑고요. 박수빈님이 핑크핑크한 프리데스크라고. 저희 네. 옷이 오늘 정말 맞춘 것도 아닌데. 맞춘 것도 아닌데 네. 딱 마음이 통했어요. 안 그래도 여기도 오늘은 핑크 하셨습니다. 네. 장판TV님이 김태희를 오지모 미모 만드시는 이러시면 안 홍지영 됩니다. 기자님이라고. 장판 TV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김태희가 맞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님 오늘 핑크를 다들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증가폭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강민승님은 저녁 피자 드셨대요. 네. 맛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네. 오늘님 성지영 기자 옷이 참 화사하고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핑크색인데 제 얘기는 없으십니까? 예.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첫 코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찾아오는 코너죠.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서. 근데 오늘 송지영 기자 외모 칭찬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요? 좀 기가 죽네요. 오늘 좀 뭔가 좀 잘 됐나 봐요. 오늘 혹시 친척들을 동원한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여기 예. 데이비드 린님 혹시 남편분 성함이 데이비드? 그럼 힘스럽습니다. 네. 의심스러운데요. 네. 아우, 네. 근데 워낙 또 훌륭한 외모 갖고 계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여기 오늘님도 김민호 기자도 핑크하다고. 예. 네. 이마가 빛난다고 김정우님께서 예. 자연 조명을 제가 쏘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위기님이 선영 하나 챙기시고 계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선영 하나는 뭘 입어도 빛나니까. 그럼요. 예. 네. 오늘 첫 소식이 뭐죠? 네 얼른 넘어가죠. 네. 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네, 욕할 것 같아서 네. 그냥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6시 6시 분이 이제 내 사랑이라고 돼. 근데 좀 언급하기가 곤란한 네, 아이디가 그러네요. 네. 네. 이제 순간 움찔했네요. 자, 그래서 첫 소식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카센터를 좀 갔다 왔거든요. 왜 사고 났어요? 아니 아파트에 주차를 해놨는데 이제 어떤 주민분이 차 빼다가 긁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어요. 블랙박스에도 안 찍혀 있고 근데 알아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주민인데 네. 너무 미안하다. 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지나갔으면은 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마 긁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카센터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네. 뭐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정비소 갈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네. 계절마다 뭐 에어컨 필터 갈아야 되죠. 뭐 정비도 엔진 받아야 오일, 되죠. 예, 네. 해야 되죠. 뭐 그리고 그 워셔액 같은 거 떨어져도 다 뭐 부동액 같은 건 얼어도 가고 그리고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잖아요. 왜냐면은 그럼요. 네. 타이어는 좀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요 타이어 고를 때 좀 마냥 저렴한 걸 고르기도 그렇고 또 뭐 뭘 골라야 되는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저는 늘 좀 멘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소를 가면 약간 조금 위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를 잘 모르는데 근데 또 안전과 직결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거를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 아니면 내가 혹시 좀 호갱이 되는 건 아닌가 약간은 맞아요. 그런 게 의문도 되고 좀 그게 항상 좀 답답하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타이어는 특히나 가격도 되게 다양하고 또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타이어 전문 정비소를 가게 되더라고요. 네. 뭔가 안전에 있어서도 약간 신뢰가 있는 것 같고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서도. 그래서 저도 타이어는 이제 타이어만 전문적으로 좀 다루는 정비소를 가곤 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어제 이 타이어 교체를 저희처럼 하러 전문 그 타이어 뱅크라는 곳에 갔던 한 소비자가 네. 너무 황당한 일을 겪은 나머지 인터넷에 어떤 호소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네. 자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까지 올리면서 이제 네.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저기 보이세요 지금? 뭐 지금 하는 뭐 건지? 스패너로 뭔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딱 세우는 듯한 모습이 나오네요. 아, 지금 네. 자동차 정비를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게? 네, 저게 이렇게 그냥 뭐 언뜻 보면 뭔가 예. 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멀쩡한 휠을 이렇게 힘을 줘서 구부러뜨리는 거였다고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을 한번 네. 보실까요? 제가 아. 이거 휠 많이 긁어봐서 아는데 이게 진짜 내가 운전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박은 경우 저렇게 깔끔하게 구부러지지가 않고요. 막 그렇죠. 안쪽 휠이 네, 휘었으니까. 긁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정비하시는 분이 일부러 좀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구한 거죠. 이 소비자분께서. 그 일부러 한 이유가 저렇게 휠을 구부리면은 휠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가격적인 이득을 얻으니까 일부러 지금 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그런 안 게 좀 됩니다. 의심이 되니까 이제 예.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죠. 아. 근데 이건 보통 사기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사실 안전 문제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진실이 밝혀졌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비자분이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에 올려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타이어뱅크가 좀 상대적으로 발빠르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낮쯤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저녁에 우리 그 한 지점에서 이렇게 사업주가 고의로 타이어 휠까지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일단 사후 처리는 했는데요. 일단 타이어뱅크의 입장은 해당 업주의 문제지 타이어뱅크가 전사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어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타이어뱅크가 2018년도에도 이제 각 점포마다 물량 할당, 뭐 수입 할당 같은 걸 정해놔서 이 점주들이 과도하게 영업을 하느라고 뭐 굉장히 무리한 좀 영업- 밀어내기 이런 네, 영업을 그런 해서 영업을 문제가 좀 되긴 해왔다는, 했죠. 네,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이분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을 그러면 하고 저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뱅크는 본사 쪽에서는 이 해당 점주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다면 이게 그냥 그 해당 점의 그렇죠.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어뱅크 전사적으로 어떤 영업을 하는 그런 전략적 과정에서 좀 점주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주들이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영업을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좀 의혹이 생기는 드는 거네요. 상황인 네네. 거죠. 네. 저 휠을 휘면은 사실 모르고 있으면 사고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게.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진짜 한 사람한테 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잘 안 됩니다. 많은 분들 피해를 입으셨으면은 꼭 좀 신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냥 어쩌다가 이게 이랬지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제가 차라든 게 아주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런 데가 이랬었나라고 정비소에서 얘기하면 그제서야 이게 이랬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좀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이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해준다고는 했지만 이 피해자분은 이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고소가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로 조사가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렇게 소비자 기만 행위하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오죠. 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더 이상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이어뱅크가 좀 처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 네. 결혼하고 싶다고 여러 번 밝혔잖아요. 예. 여전히 결혼하고 싶으신 거 그럼요. 예. 거죠? 뭐 어떻게 너무 하고 싶어요. 짝은 있나요? 짝이요? 짝 네. 있죠. 있어요? 예. 짝은 언제든 있죠. 언제든 있지요. 그러면 시기의 가능성이 문제죠. 예.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네네. 김민호 아나운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인지 오늘 이 두 번째 소식을 통해서 한번 오.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오. 일단은
일단은 네. 가능성 몇 프로다 얘기해주기 전에 내일 당장 결혼을 한다면 뭐가 좀 제일 걱정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집이 없으니까 사실 지금 뭐 전세로 살고 있고 자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면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살 집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네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김민호 아나운서뿐이 아니라 여러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인 게 드러났어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이제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 곳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네. 아이도 낳고 이럴 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통계로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게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전까지는 약간 짐작만 뭐 연관이 있겠지였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조사를 위해서 무려 15년 동안의 자료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사회생활, 주거생활 등이 이렇게 분석된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분석했다고 하고요. 네. 이 중에서도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좀 장기간 수집된 1,74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04년에 미혼이었고 월세에 사는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도 미혼이고 월세에 살았다면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식으로 15년을 추적한 거니까 네네. 이 자료가 사실 굉장히 좀 신뢰도가 있을 있네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준점은 자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 전세고 빨간색이 월세인데 이 기준점 자가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전세를 가진 사람은 20%가 좀 덜 결혼을 하고 월세인 사람은 자가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65%나 결혼을 못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고 출산에도 이런 비슷한 영향을 미친 걸로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네. 그래서 김민호 아나운서 아까 전세 살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네. 가능성이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예. 전세라면 14.5%로 나오네요. 14.5%.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못할 확률이 85%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이제 같다고 두고 뭐 남자친구가 있고 갑자기 걔 어두워졌어요. 아니 집 없는 표정 것도 관리 좀 해주세요. 지금 방송 서러운데 중인데. 아니 왜 격차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댓글에서는 어디든 언제든 하니까 약간 화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게 근데 뭐 이렇게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여자친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네. 기본적으로 100%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아무튼 전세라면은 14.5%가 나왔고 자가 거주자라면 19%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월세라면 결혼할 확률이 6.6%라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결혼 확률도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결혼뿐 아니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첫 아이 출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나타났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그래프 좀 볼까요? 네, 자가 거주자에 비해서 월세 거주자의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은 55.7%나 지금 감소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네.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아이를 한 명을 낳는다면 월세 거주자는 한 명이 55.7% 미만이면 0.4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주 유형이 불안정할수록 아이를 낳을 결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 조사된 OECD 국가 출산율 조사에서도 우리나라가 꼴찌를 했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뭐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는 그래도 1은 넘는데 네. 이게 뭐 가임기 여성이 출산하는 아이가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냥 저출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거 형태가 그런데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성정 기자가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18년도에 이제 일선이 무너져서 그렇죠. 현재 네. 0.9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명도 안 낳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낳으려고 계획을 한 사람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점점 더 수치가 올해는 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1981년 7월 이후 최소치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84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정말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더 심각한 인구 절벽 사태를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난임 부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번 조사로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파헤쳐졌으니까 그런 거죠. 네. 정책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출산 우리나라 정책이 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든지 아이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뭐 집이 제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뭐 마련이 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좀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후적으로 애를 낳고 나서 지원을 해준 방향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전에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시사점을 주는 조사 결과였던 것 같고요. 또 네. 전문가들도 이제 여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제 부동산 정책들은 이제 규제를 둬서 수요를 좀 억누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보다는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제대로 된 터전에서 살 수 있도록 좀 공급량이 많아져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다 해서 정책들이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김민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책의 이런 공급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에다뉴님이 오늘 손경제 너무 슬프다고 술 사러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아까 KJ님도 김민호 아나운서 표정이 너무 진심인 것 같다고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이 있는데도 결혼 못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는 의견도 남겨주셨죠. 아, 네. 아니 근데 집만 있으면 20% 확보하고 가는 거잖아요. 아, 가능성. 그것도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그러게요. 네. 이제 만나시면 됩니다. 네, 만나기만 하시면 뭐 예. 성공하실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남는 것은 결혼 가능성이 20%가 안 된다는 거. 20%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아, 네네. 다음 소식을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소식이 벌써 네. 시간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퀴스트 산책 기다리시는 팬분들께서 여유롭게 해주십시오. 예, 다 이해하실 그러니까 겁니다.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2,600여 명 정도 네.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이제 같이 저희랑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서 뭘로 보고 계신지.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뭘 사용해서 보시든 이게 지금 지상파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렇죠. 통신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통신 취약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이런 LTE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방송 아예 못 보실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그렇죠. 하기도 했었어요. 네, 네, 맞아. 그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장면인데 영화 기생충 보면은 맞아요. 네. 인터넷 요금 못 내가지고 이 집 저 집 약간 와이파이를 약간 가져다 쓰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사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통신비 지원도 해주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 좀 소름인 게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성지영 기자는 모르는 정책이었고 모르는 이슈가 없어서 성키 PD야 이거 완전 오. 그냥 백과사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새로운 별명 등장입니까? 자막 좀 깔아주세요. 그렇죠. 성키 PD야 별명. 네, 축하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별명들이 다들 하나씩 생기고 계세요. 예. 그래서 좀 요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려고 네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약계층이나 뭐 노인분들을 이 위한 자막은 빼주시고요. 네. 통신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네. 복지가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복지인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네. 결국은 사용하지 못해서 못 받고 있다 이 혜택을. 그래서 대상 중에 무려 315만 명. 315명이 대상 아니고 중에요? 총 대상 중에서 315만 명이나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저는 좀 의문인 게 대상이 정해졌고 그럼 대상한테 뭐 통보를 하거나 이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좀 처리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다 안내를 해주고요. 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게 이제 주민센터에 등록만 돼 있으면 이제 월마다 다달이 뭐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네. 게 들어오게 되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계가 좀 돼 있는 편이죠. 네, 망이 잘 근데 구축이 돼 있어서. 통신비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신비는 이제 사기업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가망이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인 네. 거네요. 네. 가입은 어쨌든 이제 뭐 통신 3사에 가서 본인이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정보가 연계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으려면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 대상인 분들이 직접 대리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또 요구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네네. 소득 증명, 무슨 증명 그걸 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고 또 고령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315만 명이나 이렇게 혜택을 자기가 못 대상인지를 받고 잘 있는 거죠.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네. 혜택이 있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이 많으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15만 명이 그냥 이 수치로만 많은 게 아니라 뜯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절반 이상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서는 71%나 못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그러네요. 만한 네네. 거죠.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치면 2,821억 원. 2,0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렇죠. 그렇게 그냥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 중에는 매일같이 폐지를 모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신 70대 할아버지도 매달 2만 원씩 통신비 그냥 내고 계시다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라서 그런 사연도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좀 연락이 잘 돼야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너무 절실한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정부망이 아니라 사기업을 통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게 취지는 접근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걸 계기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프리데스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모르셨으면 네, 네. 꼭 신청하시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도 좀 널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시간 많이 배워갑니다. 네. 네,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들어가세요. 네, 네. 자, 휴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댓글로 시청자분들과 몰래 지금 소통하고 계셨는데 네, 등장하셨습니다. 아까 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헤인 파파님하고 헤르미온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손을 읽었어요. 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네. 저 대검 국감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총장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까? 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난 상관없고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니 지금 규정을 안 따르는데 그거는- 그렇게도 합니다. 아니 그럼 제 말씀 그러면은 총장님은 규정을 어겨도 되고 뭐 마음대로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지검의 일선 총장님이 검찰청에 책임지실 때는 규정을 사건을 들어서 배당하면 규정을 방패로 피하시고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할 때 총장님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또 그렇게도 합니다라고 규정 위반이 규정을 오히려 아닙니다. 무시하시고 윤석열 정의는 정의원이 느낄 때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을 사랑하는 어린이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오늘 보셨는데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뭐 윤석열 총장이 좀 뭐 작정을 하고 나온 것 저 같아요. 아예 예. 발언이 거침이 없었죠. 네. 저도 뭐 국감을 여러 번 많이 봐왔지만 국감장에 출석한 공무원이 저렇게 세게 하는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기 드문 장면이긴 네, 했어요. 그래서 어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사퇴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자기한테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거나 이런 사실은 그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질문보다 더 많은 얘기를 네, 했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수사지휘권이 위법하고 비상식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어떤 날선 발언들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발언의 상당수가 추미애 장관을 겨냥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네. 뭐 자기는 뭐 법무부 장관의 어떤 부하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과연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게 옳은 건지 싶은 생각도 약간 있긴 한데 부하가 아니라는 네. 말도 참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네, 어차피 어쨌든 상급자고 하급자고 그렇죠. 직책상의 직위에 그런 게 있는데 위계 질서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까 추 장관이 페북에다가 짧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 소식은 저희가 비중 있게 네. 할 거고요. 네. 자, 오늘 또 아침에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그 국감 시작하기 5분 전에 그 내부 통신망에다 글을 올리고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윤석열 총장이 국감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본인이 먼저 밝혔죠. 네.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백신 접종장의 풍경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네네. 25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그 접종을 그새도 늘었나요? 네, 그새 늘었어요. 25명 더 지금 뭐 역시 성남서도 성키리 아니 뭐죠? 성키피디아. 예. 네. 네, 성키피디아 얘기십니다. 네, 아무튼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어제보다 많이 늘었는데 한 절반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맞으시는 분들이. 영향이 있군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네. 의사협회에서는 좀 일주일 정도 접종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권고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현장에서.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121명,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네. 자, 이 뉴스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뭐 신수아 기자 여기 나오셨던 신수아 기자가 SAT 그다음 미국 유학 브로커 실태 같은 걸 계속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되게 황당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막 어떻게 보면 시험지 유출돼가지고 대학을 미국에 보내면 졸업할 때까지 책임을 져준대요. 무슨 책임을? 숙제 다 해주고 아, 1억 내면. 네. 근데 이때 어떤 사례가 있냐면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이 유학원의 강사가 소송을 걸었대요. 내가 다 관리를 해줬는데, 관리해줬는데 왜 돈을 안 주냐. 그 지경이네요. 네. AS가 되게 확실한 그런 유학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많죠.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